이혼을 했다고 하니까 결혼 생활에 실패를 하셔서 이런 말 자체가 좀 짜증이 나요. 뭘 실패야? 결혼 전에 남자친구 만났다 헤어졌어. 실패한 거예요? 제가 그럼 2번이나 성공한 건데. 네. 다음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도 사실 주변에 이혼한 친구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도 역시나 예민한 문제라서 참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물어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이혼을 할 때 뭐 부부 일방에 누가 잘못했다 이런 게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구박이나 바람 이런 거 말고 보통 사람들은 그거 말고 헤어지는 경우는 뭘로 제일 많이 헤어지는 것 같아요? 시댁과 친정과의 관계 또는 일방적으로 가사를 여성에게만 분담시키는 그런 사유, 그리고 누군가 학력이 좀 더 딸린다, 누군가의 경제력이 좀 딸림으로써 너는 그냥 놀고 먹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뒤섞여서요? 뒤섞이면서 누구 한 명이 이제 서운함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꽤나 많더라고요. 심지어 부부 모두 다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고학력인 아내에게 시댁에서 모든 그 가사 양육과 시부모들의 여행 갈 때 그 뒷바라지 같은 거를 다 요구하는 그런 집들도 있어요. 몸종이 하나 공짜로 들어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최근의 경향은 젊은 부부들이 빨리 결정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나 여성분이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빨리 결정합니다. 50대 남자들의 반란도 꽤나 됩니다. 50대 남자들의 반란. 50대 남자들이 참을 만큼 참았다. 나 할 만큼 하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다른 집의 남자와 비교하면서 나는 월급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집도 한 칸 마련했고 자식들 다 키웠는데 왜 아직까지도 나를 못 잡아먹어서 하느냐. 옆집 뭐 철친의 아빠도 어쩌고 누구는 사업을 해서 뭘 했고 뭐 어디다 별장을 샀고 뭐 누구는 뭐 유학 보내고 하는데 왜 당신이 이 모양이냐. 그럼 남자 입장에서 내가 이 수준에서 내가 당연히 월급장인 거 알고 결혼을 했으면서 그럼 더 이상 뭘 해달라고 하느냐. 질렸다. 나는 이제 자식도 다 키웠고 내가 남편으로 살 도리는 다 했다.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날 놔줘. 라고 하는 분들이 꽤나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 재산의 70%를 너한테 줄 테니 제발 이혼해달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전업주부였던 50대 후반의 여성분이 극력 거부를 합니다. 왜 거부를 하냐면 70% 재산이 오더라도 자기가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게다가 남성분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 50대 후반이 되면 외모가 좀 매력이 없게 떨어지지만 남자는요 외모보다는 경제력과 사회적인 활동력만 있으면 나는 매력이 있다고 봐주거든요. 그런데 여성분이 경제력도 없는 상태에서 좀 나쁘게 말하면 집안에서 바가지만 긁다가 몸매도 안 좋아진 50대 후반이면은 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이런 또 문제가 있네. 부동산 관리 능력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극력 이혼을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이 굉장히 궁지에 빠진 상태죠. 끝까지 판결로 가면 이혼이 됩니까? 이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남자가 뭐 유책 사유라든가 또는 뚜렷한 이혼 사유가 없이 막연히 남자가 싫어할 경우 이제 소송을 걸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색은 뭐 이렇습니다. 남자분들이 법원에서 판결로 이혼을 안 받아줘도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살지 않겠다.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뭐 벗어나게 이혼 신청을 해서 기각이 됐어? 기각이 됐어도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데. 그럼 여자가 나중에 참다 여자가 소송을 걸면 남자가 불리해지겠죠. 여자를 방치했으니까. 그럼 남자는 내가 원한 바인데. 이런 경우가 그렇군요. 그래서 서로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겠네요.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다음 질문 가볼게요. 간통죄가 폐지가 됐죠, 변호사님. 그래서 바람 펴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의 이슈는 될 수 있는지, 또 증거는 보통 어떻게 잡으시는지. 이혼 소송의 이슈는 되죠. 형사적으로 처벌은 안 되죠. 옛날에는 간통 징역을 살았어요. 벌금도 없었어요. 징역을 살았고. 근데 징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부관계의 신뢰관계를 깨뜨린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로서 유책자가 됩니다. 그렇군요.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되고 재산분할에서 약간의 가만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책성의 여부는 아직도 중요하고요. 증거는 보통 어떻게 잡나요? 증거는요. 뭐 위치 추적기 하고 그래요? 아니면 심부름센터를 고용해서 심부름센터의 사람들이 한 일주일 동안 따라다니죠. 직장 알고 집도 알고 대략의 정보를 주면 미행을 하는군요. 미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때는 여성의 집이다. 그럼 빌라다. 빌라가 제일 좋아요. 아파트보다는. 적당히 들어가서 한 1시간 반, 2시간 뭐 불이 꺼질 때쯤에 요원들이 찾아가서 배를 막 누르죠. 누구세요? 그러면 차 좀 빼주세요. 뭐
3578 뭐 맞으시죠? 소나타 뭐야 이렇게 딱 나오면 이제 확 들어가는 거예요? 밀고 다니 불법이죠. 밀고 들어가서 막 찍어요. 근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만든 증거는 형사 사건에서는 이게 증거력이 없죠. 예. 근데 민사에서는 있어요. 그래요? 네. 이게 불법 증거가 불법 수집 증거는 증거로 삼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예. 형사 사건에 한해서입니다. 그렇군요. 왜냐 그렇게 하면 자꾸 불법적으로 막 만든 사람은 공무 폭행과 별짓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민사는 돈의 문제이거나 이기 때문에 그걸 꼭 증거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민사와 행정에서는. 다만 그렇게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행위가 현행법 위반일 수도 있죠. 그럼 위반 처벌 받겠다 이거지. 벌금 내겠다 이거지. 하지만 증거로는 쓰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와 밀고 들어가서 이불도 다 걷고 콘돔도 있으면 하고 챙겨가지고 이제 오죠. 그러면 그걸 변호사 사무실에 갖고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갖고 와서 그걸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누구 건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데 그죠? 아니 뭐 체액이 있으니까 나중에 검사하면 되고 그거를 다 봉지에 다 담아가지고 저희 변호사 사무실 냉장고 속에다 집어넣어놨죠. 뭐 마땅히 놀 데가 없으니까 차고 넣어놓고 나중에 합의가 되니까 이제 그걸 찾으러 왔더라고요. 예, 또 찾아오셨어요. 그냥 찾아가야 되니까 합의가 되면 이제 합의 조건 다 증거 내놓으라고 꺼내서 줬죠. 가져가라고. 참.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합법적인 것도 있고 합법적이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저희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저기 신분센터에 찾아보시라고. 합법적인 방법도 있지만 그분들이 뭐 불법으로 하는 것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튼 증거만 갖고 오면 그냥 하니까 저희들은 불법에는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 약간 좀 조심스러운 좀 질문인데요. 개인적인 질문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 번 결혼했다 이제 이혼을 했으면은 그 과정이 너무 좀 별로여서 2번은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변호사님은 2번 하셨고 또 이혼도 2번을 또 하셨습니다. 또 어떤 뭐 의사결정 과정이 뭐 있었는지 스토리가 그냥 뭐 듣고 보면 궁금하네요. 근데요, 이 말 하기 전에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한 5, 6년 전인가 2번 이혼했다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어떤 남성분이나 여성분들이 저랑 얘기해도 사실 자기도 2번 이혼했다. 의외로 많아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요. 나 이혼했어 라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때는 이혼했다는 사실 자체가 좀 드물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2번 이혼한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많이 이혼한 사람들 보면요. 되게 독립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또 나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혼자 다닐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2번 이혼하게 된 이유가 이혼을 할 때는 이제 재산을 쪼개니까 생활 수준이 다운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첫 번째 이혼할 때 생활 수준이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거의 극빈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단할 수 있기가 쉬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 변호사가 된 지 2년째 이혼을 했는데 변호사가 되자마자 막 변심해서 조강지차를 벌였다. 그게 아니라 변호사가 됐는데도 아직도 돈을 못 버느냐. 결혼해서 고시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돈을 벌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애 엄마는 그걸 못 참고 맨날 싸우다가 헤어지고 그 과정에서 생긴 빚 마이너스 2억은 제가 다 떠안고 아이들 양육 2명. 아이들 양육이야말로 커다란 채무죠. 장래. 그럼요. 부채죠. 양육도 제가 다 떠안고 그 아이들 양육하느라고 가정부 할머니를 입주시켜서 그분 돈 드리고. 여자분이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그런 거? 양육이요? 그것도 옛날 얘기예요. 그래요? 일반인들은 항상 5년 전, 10년 전의 얘기를 알고 있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정보는 몰라요. 제가 대학교 때 좀 고시공부를 한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고시공부 그거 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는 절에 들어간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항상 일반인의 마인드는 그렇습니다. 양육권 보통 여자가 갖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반인의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양육권은요 남자가 가져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40% 정도 그렇게 되고. 많아요? 근데 양육권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양육권을 가지기가 좋다가 아니죠. 빚덩어리를 떠안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혼할 때 웬만하면 애를 안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여성도 잘 안 키우려고 그래요. 특히나 이제 이런 게 있죠. 여성이 경제력이 아주 빵빵하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양육권을 가져가기도 하는데 경제력이 없는 여성이 애를 양육한다? 그러면 자기는 이제 그분 인생은 향후 15년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주 극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활동도 못하고 자기 개인의 뭐 몸매나 취미생활 이건 전혀 못하고요. 애들한테만 치이게 되고 그렇다고 그 애들을 어떻게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는 여성분들은 양육권을
안 가지려고 하고 있고 제 의뢰인이 그렇다면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발상 자체가 이혼을 했다고 하니까 참 결혼 생활에 실패를 하셔서 참 안타깝고 이런 말 자체가 좀 짜증이 나요. 그러실 수 있죠. 네. 뭘 실패야? 아니 잘 생각해보자고요. 어떤 결혼 전에 남자친구 만났다 헤어졌어요. 또 두 번째 남자 만났다 헤어졌어요. 실패한 거예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한 번도 못 만나보고 결혼 한 번도 못 해본 사람 제가 두 번이나 성공한 건데. 네. 많은 분들이 이혼을 결심하다가 자식 때문에 참고 사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 다 핑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자식 때문에 참고 산다? 무슨 그런 비겁한 거짓말을 비겁한 거짓말. 비겁한 거죠. 사실은 이혼할 용기가 없는 거죠. 용기가 없고 이혼했을 때 경제력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핑계죠 그냥. 물론 진짜 자식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경제력이 있고 자기가 꿋꿋하게 살아나간다면 자식한테 야 엄마 아빠가 이혼했지만 너는 뭐 너무 상처받을 필요 없어.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가 잘 챙겨줄게. 아빠가 잘 챙겨줄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너 뭐 하고 싶으면 내가 해줄게. 열심히 돈 벌어서 해줄게. 네. 이러면 되는데 그거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자신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그래서 못하는 걸 가지고 아이들 참았다? 그럼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그러죠. 너희들 때문에 아빠 진작 이혼하려고 하는데 못했다고. 왜 그랬어? 우리는 엄마 아빠 맨날 싸우는 거 빨리 좀 이혼하지 그렇게 생각했어. 왜 내 핑계를 대? 내가 죄인이구만. 자식들 입장에서 그럼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죄책감을 던져버리는 거죠. 그쪽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물론 애가 너무나 핏덩어리거나 자기가 너무 경제력이 없어 비겁하지만 이 남편한테 노예 생활을 하면서라도 이 노예가 이걸 얻어먹을 걸 챙겨가면서 자신을 키워야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적당히 살 수도 있고 좀만 열심히 하면은 자기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서 그냥 핑계죠. 양육권은 보통 월에 얼마를 받나요? 그게 이제 남편과 부인의 엄마와 아빠의 수입에 따라서 양육권 표가 있어요. 그렇군요. 표가 있어서 양쪽의 수입을 합해서 적당히 나누는 그런 게 있는데 오늘 하나 사전 결정문을 하나 받았는데 남편과 부인의 월 수입 둘 다 합치면 1,000만 원이 좀 넘는 그런 집안인데 양육권 대략 한 명 6살짜리 120만 원을 주라고 나왔어요. 120만 원을 주라. 그럼 양육을 하지 않는 쪽에서 120만 원을 주는 거죠? 주는 거죠. 네. 그걸 안 주면 이제 항상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여자가 키우고 있는데 안 주면은 그거 어떻게 되냐? 그 남편의 직장에서 그냥 원천징수 때리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걸 뭐 안 주는 사람은 공표하는 방법도 있고, 형사처벌한다는 뭐 그런 형사처벌 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장은 뭐냐면 자기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에 대한 양육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 많은 돈을 낼 여력이 있음에도 안 내는 건데 이건 진짜 범죄다라는 의식이 생기는 거죠. 아직은 범죄가 되진 않았지만 그건 좀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부모가 헤어지고 경제력이 많은 쪽에서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경제력이 없는 쪽도 양육비를 내야 됩니까? 그러면? 내야 되죠. 내야 되는군요. 그러면 아까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내주면 그 경제력이 없는 여자분이 양육비를 내야 됩니까? 내야 되죠. 그렇군요. 내야 되지만 사실상은 양육비를 줄 테니 양육비는 안 주는 걸로 하자라고 협상을 하거나 재판장이 적절히 조절을 하죠. 그렇군요. 이혼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은 이혼을 부추길 것 같은 뭐 그런 막연한 이미지가 있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 책을 당신의 이혼을 응원합니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안 해야 될 사람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근데 이혼을 해야 할 사람이 계속 망설이고 있는 거? 그것 또한 문제다. 그건 본인의 인생에 대한 낭비일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못 볼 일이에요. 맨날 엄마 아빠가 지금 5년째 10년째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거 어떻게 보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답답해. 맨날 와서 야 나 오늘도 맞고 살아 뭐 어쩌고 나 이렇게 살아야 되냐. 맨날 주변 친구들도 괴롭고요. 부모님도 괴로워요. 그냥 적당히 결단을 내리고 혼자 열심히 사세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살고 계속 결단을 미루고 있는 자체는 본인과 주변 사람들과 자식들한테도 민폐이기 때문에 결단할 사람은 빨리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그래야 되죠. 부추긴다? 할 사람은 빨리 하시라. 그런 정도는 저희가 부추깁니다만 안 하는 사람은 막 하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인터뷰가 끝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요 질문 우리 김 변호사님께는 서슴없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향훈에게 이혼이란 뭐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뭐 무슨 뭐지 연예인한테 막판에 물어보는 네. 이혼이란? 네, 이혼이 무엇입니까? 이혼. 네, 우리가 살면서 남자와 여자, 암컷과 수컷은요 숙명적으로 서로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서로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100점짜리 사랑을 추구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한 남자 한 여자에게 모든 걸 다 추구하려고 그래요. 한 남자 한 여자가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네. 성격도 좋아야 되고 집안 살림도 잘해야 되고 남자는 가끔 집안 설거지도 해줘야 되고 잠자리도 잘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고 자식도 잘 키워야 돼. 그걸 한 사람한테 요구한단 말이에요. 슈퍼맨을 요구하는 네, 슈퍼맨을 요구해요. 아직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헤어지는 건데 네. 저는 아예 그냥 슈퍼맨을 요구하지 말고 한 두어 가지만 몇만을 보다가 이제 유효기간이 다 됐구나. 끝났다. 또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저한테 이혼이란 예. 건강한 마무리. 건강한 마무리. 네, 건강한 마무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용이다. 우리가 대학교 다니고 대학교 나오면 인생 끝난 겁니까? 또 새로운 출발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옛날에는 평생 직장 한번 갔으면 막 60살까지 하고 그 직장 끝나면 그냥 놀러 다니고 자식들 손자나 보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직장 갔다 또 딴 직장 가고 그렇다고 해서 뭐 배신자입니까? 하지만 다만 이렇게 되면 그 자식들의 양육 관계가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확실히 해야죠. 그래서 선진 유럽이나 뭐 프랑스나 뭐 딴 데 보면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법적으로 정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돈 악착같이 뜯어내서 양육하게 하고 그리고 이혼한 그 부부들도 양육에 있어서만큼은 협력체제야. 적이 아니야. 네. 우리는 동지야. 그래서 이혼하고서도 한 동네에 산대요. 왜냐? 애가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끔. 그리고 엄마 집, 아빠 집에 각각 그 아이 방이 따로 있어.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아무 때나 편하게 와요. 그리고 이 엄마 아빠가 새로운 애인을 사귈 때도 그 전 부인의 그 사람의 자식이 와? 놀아 또 같이 놀고 이렇게 놀아. 근데 우리는 무슨 왼수 무슨 불순물이 들어온 걸로 생각하잖아. 맨날 완벽한 사랑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평생 직장 이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 사람의 전 남편 전 부인의 애가 왔구나. 그래 뭐 잘 왔어. 뭐 먹고 싶은 거 뭐야? 시켜줄까? 이렇게 그래서 레스토랑에도 한번 가서 먹을 수도 있고 공원에 가서 놀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네. 이혼을 고민하는 분도 지금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결혼을 고민하는 분도 보실 것 같거든요. 제가요 결혼을 하실 분한테도 이 책을 진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 전반적인 흐르는 이 기조는 뭐냐면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네, 저는 회사 저희 직원 저희 변호사들이 젊은 변호사들 결혼을 하면요 제가 이런 말을 해요. 각자의 자신의 부모님이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을 막아주라. 지금부터는 좀 불효자가 돼야 된다. 불효자가 되지 않으면 효자이면은 자기 배우자가 죽어난다. 아직 한국 사회는 부모님들이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간섭이 심합니다. 그래서 온몸을 다해서 막아주라. 네. 그리고 배우자가 주말에 무슨 일, 뭐 산책을 가고 싶어한다. 자전거를 타고 싶어한다. 그거 방해하지 마. 그냥 내프라 그거. 배우자의 그 취미생활과 일상생활에 너무 간섭하지 말고 자기 부모가 간섭하는 걸 막아주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라. 너무 친하게 지내서 속속들이 알면 싸울 일도 많아져요. 이 남자가 오늘 저녁에 뭐하고 왔어? 자꾸 물어보면 안 돼요. 물론 무슨 이상한 행적이 발견되면 물어봐야 되겠지만 가끔 친구하고 진짜 맥주 마시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구랑 마셨어? 영상통화해. 빨리 전화해. 오빠 어디야 지금? 빨리 카톡 보여줘봐. 이러지 말라고요 제발. 그렇게 의심할 거면 그냥 헤어져버려. 그냥 아예 그냥 이혼을 하든가. 맨날 이렇게 간섭하지 말자고요. 좀 따로따로 각자 살자고요.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그런 건강한 관계를 만들자. 네. 그렇죠. 그게 안 돼서 너무 끈적거리고 이렇게 살다가 이혼한 케이스가 많다. 네. 너무 끈적거리면 이혼하시라 라는 얘기니까 건강한 결혼 생활 하시려면 너무 끈적거리지 않으면 됩니다. 네. 네, 매부리언 여러분 오늘 정말 김양원 변호사님 모시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귀중한 얘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산전수전 제가 직접 겪고 그러게요. 이혼시키고 오늘 영상 보시고 많은 공부가 되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고민하시는 분들, 뭐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 아니면 뭐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다 종합적으로 영상 하나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콘텐츠 있을 때 우리 김 변호사님
뭐 재건축도 좋고요. 네. 또 다른 이슈로 한번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